자, 이제 협회 규정인데, 약간 까탈스러워요. 이게 이제 네 문제가 출제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세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뭐, 그 정도면은 뭐, 되죠. 근데 이제 요 앞부분은 투자 권유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제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이나 직무윤리에서 본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조사 분석 자료와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광고와 관련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산상 이익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굉장히 이제 잡다스러운 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신상품 보호, 요거 좀 출제 자주 되거든요. 예전보다 양이 많이 줄었는데도 출제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보면은 정권 인수와 관련,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여기서 만약에 한 문제가 출제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런데 요거 그렇게 깊게 출제 안 해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제 출제하거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관 파트가 나오는데, 요거는 옛날에는 정말 자주 출제했는데, 한 3년 전부터 중요한 내용이,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빠졌지만 여전히 출제할 만한 거는 남아있고, 이제 그 나머지 내용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은 쉽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재산상 이익은 이거 무조건 출제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무윤리할 때 우리가 한번 했죠.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가 공시 의무하고 겹친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요게 내용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정권 자문 인력이니까 펀드 자문 인력 과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집합투자증권은 여기서 다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파생 자문 인력이 또 있잖아요. 그럼 이건 또 파생 상품하고 또 파생 결합증권 다룰 거니까, 또 이거는 이제 다 다른 자격증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다룰 때 집합투자증권하고 파생 상품, 파생 결합증권은 우리는 다루지 않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기본서를 보면은 이런 것들 내용을 다 같이 우리하고 섞어 놓았어요. 우리 협회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 펀드 책은 요 펀드에 특유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파생은 파생 쪽에 맞게 책을 만들고 이러면 좋은데, 요거 세 가지를 짬뽕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회 규정을 볼 때는 그냥 우리가 현명하게 그냥 봐야 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애매하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거는 펀드에서 출제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집합투자증권을 의외타 문제로 만약에 출제자가 내겠다. 그럼 또 이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약간 애매한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가보면은, 광고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광고는 펀드와 관련된 광고가 굉장히 우리 기본서에 많이 서술이 돼 있어요. 이거 운용 실적 같은 거, 이런 거 광고 어떻게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전부 세무입니다. 우리 정권 자문 인력에서는 출제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왜냐하면 펀드 자문 인력에서 출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외하고 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기본서에 있기는 있으니까 저는 그냥 요약서에 다 넣어 놓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도를 우리가 볼 때 강약을 조절해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뭐 신경 안 쓰면 좋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중요하죠. 광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되고, 리포트 중요하죠. 요건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요 이제 투자권유는 굉장히 잡다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핵심 설명서 같은 거 좀 비교적 중요하고요. 옛날에는 이거 참 출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거 별로 출제 안 하더라고요. 핵심 설명서 뭐 등등 좀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현명하게 보면 됩니다. 약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상품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추적을 해 나가다 보면은 최소한 세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네 문제까지도 다 맞출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거 공부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다. 너무너무 양이 많고 문제 수는 적고 도대체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감이 안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좁혀 나가자는 이야기죠. 자, 나가보겠습니다. 522페이지.
핵심 설명서가 바로 나올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투자권유할, 요건 이제 설명 의무하고 관련되는 거죠. 이제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인데, 이때 어려운 상품, 그 다음에 또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 설명서 가지고는 투자자 보호가 조금 안 되니까 뭐를 또 교부해야 되는 거니까 핵심 설명서를 또 교부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러면은 어떤 상품이 여기에 해당하는 어렵고 위험한 상품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뻔합니다. 파생결합증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FX 유사 해외 통화 선물 거래 그렇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신용거래 용자.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예요. 신용거래 용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옛날까지는 요 세 가지인데 여기에 한 2, 3년 전에 이제 추가된 게 고난도 상품이 추가가 됐어요. 고난도 상품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추가가 됐어요. 하여튼 요 정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파생결합증권 중에서는 ELW 같은 거는 이제 워런트 증권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모든 파생결합증권이 아니고 ELW 같은 거는 제외된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여기서 출제를 할 때 장외 파생 상품을 정답으로 좀 많이 출제. 우리가 이제 장외 파생 상품 위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 설명서 교부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외 파생 상품 아니다. ELW도 아니다. 뭐 그런 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522페이지 1번의 핵심 설명서 추가 교부 대상 상품 뭐 그런 겁니다. 1번에 고난도가 아닌 공모형 파생결합증권, 고난도가 아닌 뭐 이거는 뭐 넣어도 되고 빼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얕은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그 중에서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ELW 같은 거는 제외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에 고난도 상품이 이제 최근에 새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거래 융자, 그 다음에 유사 해외 통화 선물 거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번 문제는 정답이 뭐예요?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2페이지 내려와가지고 핵심 탐구에 2번에 이거 나오죠.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이전에 이제 원금 손실 조건이 발생했을 때는 투자자가 이제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2번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생상품 자문인력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좀 봐야 되겠죠. 파생결합증권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상상품,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이다. 역시 주식 워런트 증권 같은 거는 제외가 된다. 이때 일반 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전자, 우편 등으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다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뭐 줄 필요 없다고 그랬죠. 어떤 것들을 알려줘야 되느냐. 만기 이전에 최초로 원금 손실 조건이 발생했을 때 원금 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등등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된다. 판매 후 정보 제공, 정기적으로도 정보 제공 꾸준히 하고 비정기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뭐 하고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주식 워런트 증권, 상장 지수 증권, 요거 이제 위험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증권 자문에서는 출제 좀 하기 힘들 겁니다. 파생 쪽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읽어는 봅시다. 별도 거래 신청서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 투자자가 최초로 ELW 할 때는 계좌가 있더라도 별도, 그러니까 이게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전화 같은 거로 하면 안 돼요. 전화 같은 거로. 요게 옛날에 좀 오래됐는데 어느 시험에서 출제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 경우는 있었고요. 어찌됐든 1번은 별도로 확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별도 거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교육 좀 받아야 된다. 그런 거고 2번은 정말 우리는 넘어가도 되겠죠. 장내 파생상품 거래할 때 누구나 다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고 위험하니까 일정한 적격자들만 들어와야 된다. 그 적격 요건이 뭐냐 이거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위험고지, 일중매매, 데이트레이딩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대상 상품을 요거 외워 놓으십시오. 주식 워런트 증권 장내 파생 상품입니다. 요 세 가지 상품을 데이트레이딩 할 때는 이번에 그 위험고지서 교부하고 이거 위험하다는 거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시스템 매매는 더 위험하죠. 어찌됐든 간에 기업번 요거 반드시 수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고지하고 그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위험 고지서 동그라미 이번에 교부해야 되고 그 다음 뭔가 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거 등등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위에 2번 파생결합증권 특례 4번입니다.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거든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핵심 설명서하고 똑같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들 그냥 읽으실 분들만 읽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24페이지 펀드 판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이게 한 두세 페이지, 세 페이지 이상 할애가 돼 있어요. 이거는 펀드 자문인력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읽어도 별 관계는 없어요. 뻔한 이야기거든요.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펀드 판매 시 금지행위. 회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 또는 판매 보수가 높다는 이유로 특정 펀드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 촉진 노력을 해서는 안 되겠죠.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판매사에게 뭔가 배정하도록 요구한다. 뭐요? 펀드 판매의 대가 이런 말 나오면 틀리겠죠. 벌써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뭔가 겸직해서는 안 되는데 겸직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요구죠. 4번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배정하도록 요구 뭐 전부 뭔가 문제가 있는 행위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판매사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벌써 좀 수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고 나면은 이거 괜히 읽었다 뭐 이런 느낌이 딱 들 겁니다. 복습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펀드 판매 시 준수사항 창구 구분 및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권유를 한 임직원이 집합투자증권 판매 실적을 평가할 때 법규를 제대로 지켰는지 요거 반영을 해야 되고 다른 상품과 연계하여 펀드 판매할 때는 기억, 니은, 디귿번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열회사 펀드를 판매할 때는 이게 계열회사 펀드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방문 판매는 이게 이제 방문 판매법이 개정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판매는 요거는 금년도 우리 책에 약간 요거를 강조를 해 놓은 감이 있어요. 방문 판매 개념이 뭐냐? 요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정도.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형적인 1번의 방문, 그야말로 방문이죠. 직장이라든지 방문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전화로 권유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상으로 권유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러면 시험에는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애가 엉뚱한 거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래도 알아놓으십시오. 그래도. 알아놓으나 마나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투자권유 대행인. 우리 시험에 뭐 투자권유 대행이 나올 리가 만무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책에는 이거를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1번 협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 2년마다 한 번 이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업무 범위가 바뀌면 변경 등록 협회에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등록 취소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읽고 나면 괜히 읽었다 싶죠. 아무 뭐 영양가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위에 3번 문제, 펀드 판매 금지 행위. 4번이 정답. 투자자로부터 판매사 임직원을 통해 집합투자증권을, 자금을 취득한다. 요거는 금지되는 게 아니죠. 1번, 2번, 3번은 금지행위가 맞죠. 그러나 4번은 금지행위가 아니죠. 판매사 임직원 아닌 사람을 통하는 게 이제 금지행위죠. 그거 묻는 겁니다. 요거는 기출문제는 아닐 거예요. 제가 그냥 문제를 만들려다 보니까 한 것 같고, 하여튼 요거는 제끼십시오. 펀드 쪽은 우리 협회 규정에서 제끼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얘기. 자, 조사분석 자료 나왔습니다. 요거는 한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문제를 보면은 쉽게 출제가 돼요. 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 독립성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작성할 때 요거와 관련되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공정성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게
공표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표는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문제는 있는데 금지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리포트에 이해관계를 고지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게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많았고 이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 공부할 때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는 이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기본서 내용이 이쪽이 딱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이제 100분의 1하고 그 다음에 보증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 회사의 채무 이행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보장하는 건데 요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쪽은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나올 때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5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표가 금지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 정도는 아니고 100분의 1 정도는 공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 대신에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 이상 갖고 있다는 걸 알려라는 거죠. 100분의 1 정도 외우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읽어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제일 조심하시는 거는 이 회사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요 제3자의 이름을 조사분석 자료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정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금융투자 분석사의 확인 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요 2번이죠.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조사분석 자료는 공표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고. 그 대신에 제3자의 성명을 조사분석 자료에 기재하라. 자, 독립성 확보.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면은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요거하고도 이제, 요것도 지문에 하나 넣고요 해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그럼 되게 보면은 답이 좀 보일 정도로 쉬운 부분입니다. 1번 조사분석 업무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2번 조사분석 자료 공표하기 전에는 조사분석 대상 법인 및 조사분석 자료 작성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는 사전에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거고. 3번 조사분석 담당 임원의 기업금융, 법인 영업, 고유계정 운용 일정한 업무는 겸직하면 안 될 거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금융투자분석사와 기업금융 업무부서와는 협의를 할 때 준법감시부서의 통제를 받고 하라는 거죠. 100% 못하게 하면은 영업이 원활하게 안 될 거고 100% 하게 하면은 금융팀으로부터 거기 기업금융 업무부서 팀으로부터 금융투자분석사가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또 100% 금지하게 하면은 또 영업이 업무가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절충점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준법감시부서의 관여하에 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사분석자료 공표금지, 1번 자신이 발행했다. 2번이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했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3번, 4번, 100분의 5가 나옵니다. 합병 4번. 근데 그 필요 없고, 오른쪽에 보니까 자신이 채무 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보증을 썼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100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4번 문제 틀린 거. 1번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맞고. 2번 금융투자분석사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 부서 간의 의견 교환은 준법감시부서의 통제하에 해야 되죠. 맞고. 3번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할 수 있죠. 회사와의 이해관계 명시해야 되죠. 4번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의 조사분석 공표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4번이 정답이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3번 아니면 4번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광고로 넘어왔습니다. 광고로 넘어왔는데, 거기 보시면은 1번에 보면은 또 이게 펀드 투자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요거는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권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가 직접 간접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수수료, 광고할 때 반드시 알려야 되고, 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기속된다. 과거 운용 사실을 포함하여 광고할 때는 그것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환매와 관련해가지고는 금액이라든지 수령이 가능한 시기를 알려줘야 되고, 5번에
요거는 알아놓으십시오. 요거는 펀드뿐만 아니고 요거 공통됩니다. 사실은. 요거 옛날에 참 자주 출제했는데 이게 우리 책에서 없어진 분야인데 최근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거 뭔가 하니까 비용을 광고할 때는 최소 비용만 광고하는 게 아니고 최대 비용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수익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최대 수익만 광고하려고 하겠죠. 그게 아니고 최소 수익을 같이 광고에 넣어야 돼요. 요게 이제 요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요 정도. 최소 비용만 표기하면 된다. 틀리고요. 최대 수익만 표기하면 된다. 틀립니다. 요거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5번에 있죠. 요거는 펀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광고에도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반드시 약관 읽어보라. 7번 위험. 그 다음에 8번 설명. 다 넘어가도 되고요. 2번이 중요하죠. 이제 주요 매체별 위험인데 이 굉장히 TV 같은 거 이제 영상 매체 나오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2번이 나오는데 1번도 아십시오. A4 용지 기준으로 9포인트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부터. A4 용지 A4 용지 기준으로 9포인트죠. 근데 이게 단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10포인트입니다. 아, 이것도 출제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 자체를 출제를 잘 안 하거든요. A4 용지 9포인트 이거 출제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그 대상이 되는 시험은 제가 까먹었는데 이거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신문의 전면으로 광고할 때는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를 해야 된다. 아마 재작년에 어떤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 출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외워놓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영상매체 나오죠. TV입니다. 영상매체의 경우 1회당 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요거 3분의 1 이상 위험을 할애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5분의 1이라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3분의 1. 이런 거는 무조건 외우십시오. 3분의 1 이상의 시간 동안 충분한 면적에 걸쳐 위험 고지 내용을 표시하거나 1회 이상, 단 10분 이상 광고물은, 요거 가로 속에 거는 아직 출제한 거 못 봤는데,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할 때는, 인터넷 배너를 이용하여 광고할 때는, 요거는 3초 이상 위험을 알려야 됩니다. 근데 파생 상품과 같이 위험성이 큰 상품은, 요거는 5초예요, 5초. 요거까지도 다 외우세요, 요거는. 요거 3초. 여기 이제 전부 뭐예요? 위험 고지와 관련되는 거죠.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오죠. 9포인트, 10포인트, 3분의 1, 3초, 5초. 굉장히 출제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투자 광고 시 금지 행위. 이거 중요하죠. 이건 일반적인 경우니까. 자, 손실 보전, 이익 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하면 안 될 것이고, 수익률이나 운용 실적 표시할 때는 기업부는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검수법에도 있었고, 좋은 기간만 표시하면 안 되고, 이연번 이게 세전 세후 명백하게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예상 수익률 표시하면 안 될 것이고 4번 투자 일임재산 각각의 투자자 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투자자 별로 운용하라는 이야기겠죠. 너무 뻔한 이야기고 5번 3호 광고 안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6번 7번이 중요합니다. 요거 비교 광고인데 이게 6번은 뭔가 하니까 거기 6번은 요거 상품 비교 광고입니다. 요거 됩니다. 그 대신에 근거 제시하라는 거죠. 그 다음 7번은 뭐예요? 7번은 이게 순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죠. 경영 실태 평가. 이거 광고, 비교 광고 못 합니다. 우리 회사 것만 할 수 있어요. 경쟁회사가 이 순자본 비율이 낮다 얘가 비교 광고 해버리면은 우리 회사가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이제 저하시킬 수가 있다고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상품에 대한 비교 광고는 되는데 순자본 비율이나 경영 실태 평가는 비교 광고 안 된다. 알아놓으시고 그 위에 5번 문제 바르지 못한 거 1번 맞죠? 중요합니다. 파생상 5번의 2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재산상 이익에서 하는 게 미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호 안 되죠. 4번 5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라 그랬죠. 5번의 2번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미리 나왔네요. 자, 오른쪽에 펀드. 이거 펀드 운용 실적 세모하십시오.
펀드 자문 인력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요하죠. 자, 1번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설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다든지 규모가 너무 적은 그런 펀드는 운용 실적 광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은 돼야 되고 순자산 총액이 100억 원 돼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수익률 표시할 때 중간에 뺄 수가 있으니까 과거 1개월 이상 수익률을 사용하되 6개월 및 1년 수익률을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일단 준수상 방송법에 따른 방송 이용한 펀드 운용 실적 광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딕업번, 리얼번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4번까지요. 펀드 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찝찝하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광고 심의대. 이거는 중요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광고할 때 절차입니다. 이게 뭐가 있는 거니까 회사 내부에서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 이제 사후 승인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직무윤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준법감시는 항상 사전 승인이죠. 승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협회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생략이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협회는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요게 한 3년 전에 우리 책에는 요게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10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 내지 3가지는 시험에 그래도 비교적 출제가 자주 되어가지고 우리가 좀 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기본서에는.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그래도 한 생략이 가능한 경우 한 2가지 정도는 남아있으니까 요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외우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뭔가 하니까 제일 밑에 있죠. 단순한 이미지 광고하고 그 다음에 지점 광고 있죠. 요것만 하면 됩니다. 준법 감신 승인만 받고 광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2가지 협회 심사 생략이 가능하다 외우시고요. 요렇게 출제할 수 있겠죠. 요거 준법 감신 승인이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요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6번 문제 펀드 운용 실적. MMF는 운용 실적 단기 상품은 1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2번이 정답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